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30대 원외 정치인인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으로 정치권에서 청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까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이나 동영상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청년 정치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 정치 열풍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주제는 청년 정치 열풍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출연자들은 정치인 두 분과 교수님 한 분, 그래서 모두들 청년들이신데요.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불기 시작한 청년 정치의 바람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히 입장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열 국민의힘 군산 당협위원장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준석과 청년과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청년 정치가 뭐 새롭게 생긴다는 건 또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청년층이 정치에 나서는 거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주화 세력이 집권을 했는데 공정성 시비 때문에 이번 4.7 선거 때 젊은 층들이, 청년층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화염병을 들고 거리를 나갔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뭐 손가락을 들고 투표장에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새로운 바람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먼저 나서는 사람들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지 특별하고 새로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 한승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미래세대 혁신특별위원장이시네요.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먼저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30대가 배출됐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청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그 보수 정권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국민들이 느꼈던 피로감이 그런 대중적 열망이 표현된 것이 아닐까 싶고 이러한 또 열망이 아마도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주당 역시 또 마찬가지로 어떤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선거를 준비하는 앞서서 얼마나 어떻게 이 전라북도의 기회의 공정성을 놓고 청년들에게 제시를 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혹시라도 여당과 야당이 다른 또 프레임 싸움으로 청년들을 가둬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세대 혁신특별위원장이라는 직책이 그 최근에 부는 청년 정치 열풍을 반영해서 만든 직책인가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 열풍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이런 직책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약간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저희 민주당에서 그동안 청년 정치를 위해서 지난번 지방선거 그리고 또 총선을 거치면서 많은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은 배출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이준석 돌풍을 또 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청년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고 담론 형성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이렇게 저한테 또 이런 중요한 직책을 또 맡겨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는데요. 교수님 역시 30대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대학에서 젊은이들의 생각도 자주 이렇게 네. 듣고 접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야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야당이 지지율도 답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당 지지자들, 특히 보수, 장년층 지지자들이 20대도 공략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젊은 대표를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 리더십을 쇄신해서 한번 상황을 반전시켜보자 하는 믿음, 그리고 30대 젊은 대표를 선출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이준석 대표의 선출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2학년 학생들부터 취업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방학 때 학생들에게 너희들 뭐 하냐, 계획이 뭐냐 물어보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따야 돼요.
아니면 토익 공부해야 돼요. 라는 식으로 방학을 방학처럼 즐기지도 못하고 취업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돌파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열망을 누가 대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자신과 비교적 가까운 나이가 비슷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교수님. 자, 그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약속한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대학 입시 비리에서 터진 것처럼 청년층의 공정성 논란이 이번에 표출된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공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공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능력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칫 능력주의만 강조하다 보면 불평등이 보다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정 담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보통 서울에 있는 상위권대 학생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능력주의가 보다 다양한 사람의 능력을 볼 것이다. 아니면 보다 다양한 능력을 볼 것이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칫 학벌주의로도 흐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사회 엘리트들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자신의 직위 그리고 자신의 학력을 물려주기 위해 그런 자원들을 활용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할당제에 대한 반감 그리고 능력주의에 대한 찬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근열 위원장님. 네. 그 젊은 층은 그동안 정치에 상당히 무관심이 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바꾸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좀 받았었거든요. 자,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배경들이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또 실제로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그랬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지금 이런 뭐 공정성 심의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 참여가 막 늘어났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건 어떤 이게 현상일 뿐이라고 보거든요. 일시적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보기에 저건 아닌데 하다가 그런 게 약간 이제 폭발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때 청년들이 막 나서고 눈에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지 지금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한다. 이건 제가 조금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영향은 있었어요. 이번 선거 때도 봐도 뭐 그때 오세훈 시장이나 그때 이번 이준석 대표나 이때도 당연히 청년층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청년들이 정치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당 신청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이제 6월 21일, 6월 1일에서 6월 21일까지의 20, 30대 청년들만이 141명입니다. 20, 30대가 141명이 21일 만에 입당을 했다는 온라인으로 그런 건 사실 의아한 상황이고 저희도 반갑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반갑기도 하지만 네. 걱정되기도 한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젊은 층들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와 같은 청년 정치의 돌풍이 전북에서도 가능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또 할게요. 함께한 두 분 정치인 먼저 이야기 들어볼 것 같은데 한 위원장께서는 91년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전주시 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됐나요? 먼저 지금은 뭐 사회 정치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원래 기존에 전북대학교에서부터 학내 정치를 시작하는 그런 학생회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에 입당한 거는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민주당에 입당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21대 국회의원인데 그 당시에 19대 국회에 전주 갑에 있는 그 김윤두 국회의원이랑 같이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근열 위원장께서도 네. 현재는 40대시지만 네. 정치를 일찍 하셨죠? 두 그렇게 번이나 저는- 큰 선거에 출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계기가 뭡니까? 저는 사실 좀 우연찮은 기회가 있어요. 한 의원님 말씀에 저보다 훨씬 젊으신데도 저는 입당을 2018년도에 했고 정치적인 어떤 시작은 2016년도에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계기라고 하면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사업적인 어떤
계기에서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개입 때문에 제가 어떤 느낌을 좀 받은 부분 하나. 사업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저렇구나 이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그 2016년도 말이죠. 서울에서는 촛불 집회요. 그걸 구경하러 갔다가 물어보니까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철창 모양으로 뭘 만들어 놓고 뭐 안에 박근혜 대통령 모형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모형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하는 행동들을 보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행동이 너무 과격하길래. 근데 답변 나오는 걸 듣고 야,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저 정도로 하는 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서 정치에 제 생각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저 친구들이 나왔다고 봤어요. 저 친구들이 저 정도로 정치에 무슨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치에 좀 갑자기 빠져들게 돼서 좀 저는 빨리 움직인 편이죠.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추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보기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요. 한 위원장님. 네. 지역의 젊은 정치인들이 원로 정치인이나 또 지금의 현 정치인의 주류가 네네. 뭐 586 세대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회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정치권에 이제 진입을 하고 요즘 열풍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치권의 흐름 그리고 사회의 흐름은 사실 청년들의 어떤 문화나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얼마나 이 문화가 이해하고 이거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이런 부분에서 느꼈을 때는 사실은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있던 점은 분명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전주시 의회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회라는 열려있는 토론장에서는 저희 또 586의 어떤 그 주류권이 정치를 많이 또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좋은 얘기를 냈을 때 혹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충분히 어떤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을 형성하는 장은 마련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근열 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만을 들었을 때는 어렵죠. 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뭐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 또 그렇지 않다고도 봅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되니까요. 뭐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끝까지 우길 수는 없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주장하는 건 옳은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을 이 양쪽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뭔가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이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목소리 내 주장을 하고 싶은 젊은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기회는 많습니다. 어디 가나 많아요. 어디 국회에 가서도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고 뭐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학생 때부터 할 수도 있고요. 내 목소리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목소리를 네. 그 정당의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어렵죠. 그 현재의 네. 정당 시스템의 구조가 네.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저는 이제 그게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적인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젊은 층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고 주장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싶다면 그걸 제안을 했으면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었다라는 게 공개가 되면 보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는구나, 또 이런 목소리를 내는구나 하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정당 시스템에서는 누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전혀 공개가 안 됩니다. 그 제안과 의견 수렴 과정이 네.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공개가 일단 되면은 그 권한을 가진 자들 입장에서도 함부로는 할 수 없거든요. 청년층의 목소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좋은 의견이 나오면은 그걸 반영할 수밖에 또 없고요. 첫 번째가 저는 그 공개라고 봅니다. 네. 그 한승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명성을 네. 제일 첫 우선 과제로 꼽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우리 또 이근열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준비가 돼 있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도 그 당시에 굉장히 지역에 많은 청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는 청년 세대로서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많이 했었고요. 네. 현재 그리고 그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 같은 이제 상설 기구들이 준비가 돼서 청년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채널들은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소통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또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는 저희 당내에서는 또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한 교수께서는 관련돼서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뭐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앙 정치로 봤을 때는 청년 2030 세대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4차 산업 시대에 과연 50대 남성 위주의 국회가 잘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도적 제안을 제가 드리자면 우선은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25세로 되어 있는데 최소 OECD 평균에 맞춰서 23세,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끔 개정이 돼야 되고, 현재 또 제가 찾아보니까 정당법의 근거에서 찾아보면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철폐하거나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꿈이 있는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차세대 정치인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중앙 정치권에 진입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당내의 소통을 활발히 함으로써 청년들이 정당 내에 가입해서도 소리를 낼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치 꿈나무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이 젊은 친구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친구들의 진출을 위해서 이른바 주장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선거 공영제, 당내 경선 공영제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거 공영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서 정치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하여 젊은 정치인들이 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활발히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청년 정치인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비용 얘기가 나왔는데 흔히들 우리 정치를 고비용 저효율 정치라고 해요. 그만큼 선거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경제적 비용이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느 정도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먼저 이 의원님. 먼저 기본은 이런 정치를 하고 싶은 거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정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청년이라 해도. 그렇다면은 그 대가로서 어떤 뭐 금전적인 거나 이런 부분, 시간이나 이런 건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 청년이니까 깎아줘라 뭐 이런 건 말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는 선거를 제가 이제 대선 때부터 저는 시작을 해서 대선 캠프에서 이제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 나름 좀 빨리 배운 편이에요. 그래서 돈 줄이는 방법을 제가 잘 아는 편이에요. 청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다 해봐야 돼요. 토론이든 선거 운동이든 아니면 그 사람들 모집하는 거든 가두 연설이든 뭐든 다 본인이 해보고 나서 직접 해봐야지, 안 해보고 정치적 욕심만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100% 많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다 해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 한두 번 나갔을 때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엉뚱한 돈을 쓰지 않으려면 실제 많이 노력해보면 됩니다. 실제 본인이. 그러면 돈이 많이 줄어들고 어떤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토론회를, 법정 토론회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참여했는데 얼굴을 알릴 수가 없는데 기존 정치인들하고 경쟁을 할 때는 당연히 지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치 공부 열심히 해서
토론에 많이 참여해서 TV 토론에 많이 나오면 많이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겠죠. 그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건 저는 법정 토론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법정 토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 말씀하신 걸 보면 시스템 문제보다는 부지런히 직접 품을 팔아야 네. 경비를 대폭 줄 수 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한승준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현실적으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보면 그동안에 정치라는 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586 세대가 주류고 아무래도 이제 50대들 혹은 60대들이다 보니까 보면 이제 사회활동을 이제 하셨던 분들인데 청년들이 만약에 정치에 진입을 했을 때 흔히 표현하면 저는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승진 의원은 어떻게 정치를 해라고 하면 그런 말이나 혹은 정치하면서 뭐 삶이 어떠냐고 말할 때 저는 직업 정치인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보통 이제 작년에 통과된 청년 기본법을 예로 들면 청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만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대부분 사회 초년생의 나이에 어떻게 보면 정치에 진입한다는 게 실제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어쨌건 우리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이제 시민들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많이 존재하겠지만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 정치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적인 문제들이 많이 수반이 되고요.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표를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선 때 이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문자를 보내는 비용이라든지 혹은 뭐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혹은 또 뭐 주변 사람들을 또 이제 뭐 선거운동원으로 쓴다든지 기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선거운동할 때 또 뭐 선거 공영제로 또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고 혹은 어떻게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을 또 이 현재 자본주의 시장에서 청년들의 어떤 그 기회의 어떤 공정성만을 위해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청년들의 어떤 배려의 부분은 청년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뭐 무소속의 어떤 정치인이 아니고 정당주의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을 배려하려고 한다면 정당에서 청년들을 경선 과정에서 뭔가 좀 배려하는 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어떤 뭐 공정한 어떤 뭐 토론이나 공정한 어떤 경쟁 과정을 이렇게 또 많은 기회를 열어서 그렇게 청년들이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게끔 만들어 나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 비용을 좀 절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강욱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경선 후원금을 이틀 만에 소액으로 예. 그것도 소액으로만 1억 5천인가를 모았죠.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잖아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젊은 정치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좀 덜고 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청년 정치인들이 가장 좀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명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선거 기탁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탁금을 조금 줄여준다거나 이런 식의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을 일정 부분 공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조금 더 지급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소선거구제 선거제도화에서 청년 정치인이 당선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비례대표제인 나라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하고 청년 총리까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례대표제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구성 자체가 인구 구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50대 남성이 주류고 20, 30대는 소외돼 있고 여성 또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궁극적으로는 선거제도의 개혁까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유럽이나 해외를 보면 네. 젊은 정치인들의 활약이 많이 눈에 띄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우리 정치가 정치인들을 육성하기보다는 이미 사회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정치인으로 진입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정당들을 보면 정당 조직이 일찍부터 젊은 층들을 리크루팅하고 그리고 젊은 층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총리라든가
영국 총리라든가 아니면 서유럽의 많은 총리 수상들을 살펴보면 일찍부터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정치에 참여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고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돕고 그래서 정책 전문가들을 육성하여 정치인을 육성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은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정치인 자격시험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자격시험제가 시민들에게 공감을 많이 받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입법 활동 자체가 굉장히 시민들이 봤을 때 불만족스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치인들을 육성하여 정책 전문가들을 기르고 그리고 입법 활동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북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준석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았죠. 네. 대전 현충원하고 광주 참사 현장 조문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첫 지방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산업 현장을 찾아서 전북 현안을 챙기는 모습도 보였는데 관련 리포트 잠시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의 과오로 인해 과거를 반성하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지만 새 지도부는 전북의 젊은 세대와 미래를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미래와 일자리와 산업과 먹거리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국민의힘의 어떤 행보를 저는 기대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대표 취임 이후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실질적인 첫 일정. 이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에 새만금과 명신 군산공장을, 오후에는 완주 수소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과 청년들을 만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완주군이 건의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대선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을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이 또 선도할 수 있도록 힘있게 좀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대선 공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완주가 또 그러면 최적지라는 것에 대해서 뭐 거의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대선 공약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일자리와 주택,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어떤 정책 설계를 지역에 이식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좀 지역들을 각각 지역마다 특색들을 좀 살려주셔서 이번 전북 방문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민심의 변화를 더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략인지 진심인지 아직 지켜볼 일이지만 이런 국민의힘의 약진은 민주당에도 긴장을 일으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책과 공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전북 방문에 대해서 세 분 의견 또 간단히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할게요. 새만금과 명신, 군산공장, 완주 수소산업단지 등을 찾았는데 방문 일정에서 눈여겨볼 점이 혹시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먼저 한승진 위원장님. 네, 먼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전북 방문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지난 정부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그리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면서 저희 전라북도가 굉장히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그동안 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전라북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는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도민들께서도 이거는 꾸준히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뭐 주요 현안 문제와 관련된 뭐 SOC 사업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약으로 챙겨 주셔야 전라북도 발전에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주요 방문지들을 보면 이번에 이제 완주군의 수소특화 단지를 지금 방문한 게 좀 대표적인 게 될 수가 있겠는데 이건 현재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뉴딜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또 나아갈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수소 산업이 아주 큰 영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전북 도민들께서 바라본 어떤 보수 정권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호남을 방문해서 좀 민심 회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선점해서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사실 그동안
이 국민의힘에는 이번에 이제 지난번 총선 때 뭐 정운천 의원이 뭐 당선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어떤 국민의힘의 중앙 정치와 그리고 저 전북과의 어떤 좀 연결고리가 생겼던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또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떤 바라보는 어떤 전라북도에 대한 시각을 얼마나 그 국민의힘의 중앙에 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노력들이 있을 거냐 이런 좀 의구심은 계속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호남 민심을 어떤 좀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회복을 좀 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미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근혁 위원장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 말씀을 제가 부자하게 드리고요. 먼저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의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식의 논리면은 여기는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발전을 엄청 했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저희 쪽이 와서 여기에 뭘 하고 이런 걸 나중에 지킬지 안 지킬지를 눈여겨봐야 된다. 포퓰리즘 성격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지적,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 현재 민주당 정권이니까 그러면 이 전북 발전은 엄청 됐어야 된다고 보죠. 지난 4년 동안.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게 좀 아쉽고 네. 뭐 대선 공약에 넣는 거는 저는 공약에는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공약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더 보고요. 이날에 눈여겨볼 점이 있었어요. 특이한 점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게 이 정도 일정이면 보통 대표들 한 3일 일정입니다. 3일 일정을 하루에 다 소화를 하는 걸 보고 역시 대표가 젊은이가 좋구나. 그 생각은 제가 했어요. 저도 전북 사람이니까. 그거하고 매번 그 대표께서 질문을 해요. 그 브리핑하는 뭐 군수나 시장들한테 질문을 하고 뭐 계속 관심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대방 공장 대표, 어디 수소단지 완주 군수, 저기 새만금 갔을 때는 거기 청장이 그때 없어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걸 제가 보고 아 저거는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저거 다 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하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놀랬던 거는 제가 대표 방문이 지금 이번 세 번째 분이에요. 이 대표 이준석 대표님이 세 번째 분인데 이 전과 크게 차이점이 도지사님, 군수님, 시장님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전에는 전북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단체장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게 좀 씁쓸하긴 했어요. 전북 발전을 위하는 단체장들이시라면 여야 구분 없이 이럴 때든 저럴 때든 무조건 같이 서로 힘을 합하는 모양을 보여야지.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좀 인기가 좋다는 것 때문에 전 나왔다고 본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언론들도 상당히 많이 왔고 그런 부분이 전북의 군산 시민인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이런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호남 그중에서도 전북을 선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 지역 내에서도 전남, 광주에 비해서 전북이 발전해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고요. 지역 총생산을 비교해봐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자조적인 목소리로 강원도 다음으로 저발전된 지역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전북을 방문할 유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 20대 대선 때 정운천 의원이 정주을에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북은 해볼 만하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로부터 민주당의 전성기가 시작됐듯이 국민의힘도 전북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정권 교체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최소 호남에서 한 20% 정도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짧게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정부를 방문해서 전북의 성장 동력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년 정치 얘기를 했듯이 지역의 청년들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이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야 할 정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이 원장님. 청년들한테는 그 일자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 정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뭐
결혼 문제도 있고 뭐 결혼에 이어진 출산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 다 있지만 집은 함부로 못 해요. 어떻게 젊은 층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공급 확대 뭐 이런 얘기는 저는 허울뿐이라고 봐요. 공급 확대를 할 때 예를 들면 가격이 싼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해야 그게 효과가 있지. 공급만 확대를 하면은 어차피 비싼 아파트 공급 많이 하면 청년들은 못 삽니다. 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뭐 싱가포르식이든 어디식이든 정부에서 그러는 건 뭐 사회주의라고 할 게 아니라 개입을 좀 해서 좀 가격이 싼 최소한 청년층에라도 가격이 싼 주거정책, 부동산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 한승진 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첫 번째는 그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을 위해서 먼저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문제. 예. 네. 현재 전라북도가 인구 180만이 붕괴되고 그리고 또 이제 14개 시군 중에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많이 더디게 진행됐었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대선 공약이 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리고 다른 기타 야당에서도 꼭 지켜봐줬으면 하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신규 기업을 현재 만약에 유치를 하더라도 청년들을 무조건 채용해라 혹은 일자리를 만들어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조금 나서서 지역인재들을 좀 배려하는 지금의 이제 현행법과 같은 그런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조금 더 비율이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실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그 어떻게든 일단 그 외부에 있는 기관들을 공공기관들이 많이 또 이 전북으로 이전이 된다는 자체가 그만큼 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추가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계속적으로 전라북도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이전 뭐 하는 걸 외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니고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균형 발전을 고려했을 때 계속적으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하는 게 과연 옳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어떤 프레임 싸움으로 이런 것을 가두는 게 아니고 인구들을 유입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 기존의 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조성 목적을 계속 좀 더 고민해 본다면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 조금 더 원도심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혹은 또 뭐 조금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는 입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근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주거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주거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는 지금 그 공공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주택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한 뭐 수도권에 지금 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일단은 그 현재 지금 뭐 과밀화 현상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지역에서만큼은 가능하다면 뭐 LH 같은 이제 뭐 공공 그런 그 기업들을 많이 좀 이용을 해서 공공 부문의 어떤 그 사유주택이라든지 네. 공공주택들이 많이 좀 지급이 돼야만 청년들의 이런 또 주거 정책이 많이 주거 현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근열 위원장님. 최근에 걱정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 철학이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수도권에 비해서 영향력도 적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정성, 뭐 공정한 경쟁, 능력주의 이런 거를 강조한 이준석 대표라고 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미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 어긋나 있으니 이걸 균형을 맞추자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인데 그렇다면 이미 이전에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 제가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공정하게 맞춰놓고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이런 걸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현재
공정하지 않은 상태의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에는 관심을 더 가져서 오히려 공정하게 맞춰놓고 그 다음 생각을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한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선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공정은 채용에 관련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에 조금 궤를 달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준석 대표가 능력주의, 공정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대표가 되기 전과 된 다음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연을 넓혀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과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공정이 서로 모순된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토론을 마칠 시간이 돼서요.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진 위원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의 어떤 패배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혹시 외면당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일각의 또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청년들이 단순히 이번에 어떤 이러한 영향들을 보고 청년들이 우경화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분명한 것은 청년들이 그동안 공정을 외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제는 정말로 사회에 조금 더 진출하고 사회에 조금 더 목소리를 내면서 정말로 정부와 그리고 또 이제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민주당도 이 청년들의 바람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머무는 바람으로 또 존재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언제나 쇄신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대중적인 열망들이 현재 세대 교체를 원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요구로 비춰지고 있는 점에서 분명하게 기회의 공정성을 어떻게 이 고령화 사회에 적어든 전라북도에 잘 반영을 해서 이 기회의 공정성을 제시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도민들께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고 그리고 애정을 보내주시는 만큼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근열 위원장님.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토론 과정도 그랬고 지금 청년 정치, 청년에 대한 관심, 오늘 주제는 청년인데 그 공정성 때문에 청년이라는 말이 나온 건 아니고 또 공정이라는 말이 몇 년 전에 나온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잖아요. 대신 청년들 입장에서 생활이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최소한 공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공정하지도 않으니까 화가 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런 청년들한테는 제가 민주당을 저희가 지금 요즘 인기가 좋다고 민주당 탓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청년한테 미래를 위한 일꾼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게끔 먹고 살기 아주 쉽게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하면 공정 얘기는 좀 뒤로 물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그 본질이 그거라는 말씀이에요. 공정이 본질이 아니라 공정 이전에 있는 청년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관심과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사회자분들 그리고 PD님도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청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언론들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감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요즘에 인기가 좋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강욱 교수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할당제 폐지 같은 공약들이 사실 현재 전북에 있는 대학생들과는 약간 괴리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북대학교 학생들은 지역 할당제 수혜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다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노선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전북 지역 내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북 지역이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스윙보터 지역으로 바뀌면서 국민의힘도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민주당도 위기감을 가지면서 서로 정책 경쟁을 해나가면 전북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청년 정치 열풍을 짚어봤는데요. 청년들이 갈망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각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정치 토양을 바꾸는 작업에
보다 공을 들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청년들이 떠나는 지역의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